안녕하세요, 해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8월 4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들어가기 전에 먼저 주의사항 간단하게 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는 어떠한 단톡방, 텔레그램, 플러스 친구도 운영하지 않습니다. H채널 이름은 유튜브 안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칭 사기에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신규 구독자분들은 위에 이제 검정색 채널 운영 목적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들어가기 전에 먼저 비트코인 차트 보기 전에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여행 가 있던 기간 동안 제가 이제 7월 28일부터 8월 3일 동안 6일 동안 이제 여행을 갔다 왔는데, 여행 가 있던 기간 동안 이제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는 뭐 큰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환율이라든가 그리고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의미 있는 이제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암호화폐 관련된 비트코인 차트, 그리고 시황 차트 같이 보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여행 후기 뭐 짧게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관심 있는 분들만 그 영상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후기를 짧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비트코인 차트 보기 전에 다우존스 차트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다우존스 차트를 보면 제가 이제 이 1915년도부터 지금 2019년도까지 현재까지 거의 뭐 100년 가까운 이 기간의 차트를 몇 번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차트를 보면 큰 그림에서 이 채널 안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다. 이제 월봉이에요. 다우존스 월봉이고 1915년도부터 이 큰 채널 안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지금 위치가 그러면 다우존스가 언제 위치와 이제 흡사하냐라고 봤을 때 제가 이제 제 방송에서 이제 몇 번 말씀드렸지만 1929년 경제 대공황이 이제 오기 직전에 그 직전의 모습과 지금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번에 여행 가 있던 기간 동안 예전에 이제 찍었던 영상들을 편집을 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렸는데, 그 안에서 그 1929년도 경제 대공황이 있기 직전에 그때 모습과 굉장히 이제 비슷한 모습이 지금 이제 연출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차트 또한 그때와 굉장히 유사해요. 무슨 얘기냐면, 보시면 1920년도, 21년도에 이렇게 채널에 중심을 찍고 채널 상단부에서 채널 중심까지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10년 동안 다우존스가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상승해서 채널 상단부를 돌파하고 상승한 이후에 대공황을 맞으면서요, 채널 아래까지, 채널 바닥까지 내려와서 채널 바닥을 뚫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하락을 이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큰 상승을 해줬는데, 보시면 지금도 이때와 이제 모습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죠. 이때 보시면 이렇게 1919년에서 1920년도까지 이렇게 채널 상단에서 채널 하락, 채널 중심까지 한번 조정, 그 다음에 10년 동안 상승, 2008년도, 2007년도 말 경제 그 서프라임이 터지면서 이렇게 채널 상단에서 채널 중심까지 내려오고, 그 다음에 채널 상단부를 돌파하는 10년 동안에 이제 큰 랠리를 한번 펼친 이후에 지금 이 위치가 1929년도와 이제 굉장히 흡사하다. 그렇다라고 하면 언제 과연 이런 큰 조정이 나올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저는 어느 정도 타이밍이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다우존스도 이제 하락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현재 이제 26,485포인트에 있는데, 월봉에서 보면 이렇고요. 일봉에서 이제 보면 지금 이제 일봉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채널 돌파해서 채널 위에 놀고 있습니다. 놀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작년 12월에 2000포인트를 깨고 내려왔던 그 위치까지 지금 내려왔습니다. 다시 내려왔는데, 다우존스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아직 이제 이때 작년 연말에 2018년도 연말 하락했던 21,600포인트보다는 훨씬 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보시면 이때 이 저점을 잇는 라인을 그려보면 아직까지 이 추세가 깨지지 않았다. 그래서 물론 지난주에 여행 가 있던 기간 동안 이렇게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거의 뭐 3, 4거래일 동안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우리나라 코스피도 같이 빠지고, 또 이제 일본 그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하면서 우리나라 코스피는 더 많이 빠진 것도 있지만 다우존스 이제 빠진 영향도 같이 있어요. 근데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하락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다우존스가 본격적인 하락이 나오게 되면 그때 코스피는 아마 이제 더 큰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이제 그 기준을 뭘로 볼 것인가라고 했을 때,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2018년도부터 2018년도 12월 그리고 2019년도 5월 이 저점을 잇는 이 추세선,
이라고 하면 이제 26,000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6,000포인트를 먼저 깨게 되면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고요. 26,000포인트를 깨고 나서 주봉에서 봤을 때 중요 이제 지지 라인이 어디냐면 지금 보시면 2008년도요. 2008년도 서브프라임 저점과 2016년도 저점을 잇는 이 추세선을 그리면 작년 하락했을 때 2018년도 이제 연말에 하락했을 때 이 주봉에서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주봉 봉 마감은 이 위에서 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 추세 라인이 깨지게 되면 그때는 이제 본격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 추세 라인은 얼마냐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위치에서 24,200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때보다는 이제 올라왔어요. 이때는 이제 22,000포인트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21,600포인트, 22,000포인트. 지금은 이제 24,000포인트, 24,200포인트를 깨고 내려오게 되면 그때는 다우존스도 이제 본격적인 하락 국면으로 이제 진입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코스피 차트로 넘어가서 볼게요. 코스피 차트가 지난주에 이렇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하락이 나왔고 어떻게 보면 뭐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은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2000포인트를 깨는 하락이 나오긴 했는데 일단 그 작년 2018년도 10월달 그리고 연말에 있었던 이 쌍바닥 찍고 이제 반등했던 이 라인은 아직까지 깨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갭을 만들면서 깼기 때문에 뭐 다음 주에 한 차례 이 갭을 메꾸는 반등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어요. 뭐냐면 지금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삼각수렴을 하고 있고 이 삼각수렴의 이 꼭지점이 2020년 4월인데 이 4월까지 가지 않고 그 전에 이 1980포인트를 깨고 내려갈 거다. 1980포인트를 깨고 내려갈 건데 물론 이제 이 꼭지점까지 끝까지 시간을 보낸 다음에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미 이제 우리나라 또 이제 일본과 어떻게 보면 이제 무역 전쟁이 또 이제 우리나라도 시작됐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이 시기가 좀 더 이제 앞당겨질 수 있다. 그러니까 2000포인트를 깨고 1980포인트 지난번 쌍바닥을 깨고 내려오는 그 시기도 좀 더 이제 앞당겨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봉에서 이제 보게 되면요. 주봉에서 보면 이미 이제 하락 움직임이 나오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보시는 이 20주 빨간색 20주평선과 이제 50주평선 이렇게 20주평선이 데드크로스가 난 상태에서 한번 반등이 나왔습니다. 반등이 나왔고 50주평선을 넘지 못하고 지금 이제 꺾어서 다시 내려왔어요. 내려왔고 이번에 이제 내려오게 되면 이 지금 50주평선과 만나기 전에 다시 꺾여 내려온 이 하락이 오히려 이제 하락을 더 빨리 땡길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실제 뭐 주변국과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 특히 이제 일본과 일어나고 있는 이런 경제적인 이슈들을 본다라고 하면 이 하락은 좀 더 이제 땡겨질 수 있고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하고 그 이후에 아마 이제 환율적인 움직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미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일본 엔화와 우리나라 이제 원화와 그리고 원화와 달러 간의 이런 앞으로 이제 이슈들을 본다라고 하면 코스피 이 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이 이탈이 빨라질 수밖에 없다. 어떤 분들이 이제 외국인들이 주식시장에서 계속해서 이제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바닥이라고 이제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여행 커뮤니티에 글을 남겼는데 뭐라고 썼냐면 분명히 작년 연말에 이렇게 쌍바닥을 찍고 반등을 했었고 2000포인트는 지지를 해줄 거다라고 이제 보는 시각이 분명히 있을 거다. 왜 그러냐면 이 2000포인트 이 라인이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이제 매물이 많은 라인입니다. 2011년도부터요. 거의 우리나라 이제 박스피라고 했잖아요. 코스피가 아니라 박스피라고 했던 것처럼 1900포인트부터 2100포인트, 2200포인트 이 사이에서 굉장히 이제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이게 이제 굉장히 강한 지지 라인으로 지금 작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야, 우리나라가 아무리 어려움을 겪어도 2000포인트는 지킬 거다. 뭐 이번 이 라인은 깨지 않을 거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바닥이고 여기서 이제 바닥을 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렇게 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우리나라는 미국 그 다우존스랑은 다르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그 2008년도 서프라임 이때와 그 다음에 이 라인 보시면 이 그 IMF와 서프라임 있는 이 저점을 있는 라인을 그려보면 우리나라는 2015년도에 여기를 이제 넘어서 올라갔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상승 국면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미국처럼 채널 상단부까지 한번 상승이 나오려고 했으면
이 자리에서 꺾이지 않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꺾였다는 거죠. 이미 꺾였고 꺾인 상태에서 이 초록색 추세 라인 맞고 떨어진 겁니다.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번에 하락은 오히려 주봉에서 봤을 때 이와 같은 움직임으로 2008년도 8월과 같이 데드크로스가 나고 한번 반등한 다음에 20주, 50주가 만나기 전에 다시 한번 꺾여 내려오는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2008년도 이제 8월달과 같은 그림이 나올 수 있고, 보시면 서브프라임이 이게 이제 긴 기간에 나온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쌍바닥 찍고 반등 나왔던 이 라인을 깨고 내려왔을 때 걸린 기간은 2008년도 이제 7월부터 11월까지 거의 한 4개월 안에 4개월에서 5개월 사이에 이렇게 큰 하락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앞으로 이제 지금 제가 채널 하단부를 1000포인트로 이제 그려놨는데, 이 1000포인트까지 조정 오는 이 기간이 굉장히 빨리 앞으로 한 4, 5개월 안에 이런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4, 5개월 안에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월봉에서 봤을 때 굉장히 이제 좀 의미 있는 라인이 깨졌는데, 보시면요, 지금 이 검정색이 이제 120월선입니다. 근데 이 120월선인데 이 120월선을 지지를 계속 해줬어요. 계속 해줬고, 이 120월선은 보시는 것처럼 서브프라임 때 2008년도 서브프라임 때도 아래 꼬리를 깨고 내려간 적은 있지만 지지를 해줬습니다. 항상 월봉 마감은 이 위에서 했어요. 물론 지금 보시면 지금 그러니까 7월달 말 그리고 이제 8월달이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이 됐는데 8월달에 지금 120월선 밑에서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물론 여기에서 이번 달 월봉 마감을 이 120월선 위에서 복마감을 해준다라고 하면 또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그건 좀 쉽지 않아 보이고, 앞으로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앞으로 이제 더 안 좋은, 왜냐면, 지금 이제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했고, 이제 이 시행을 이번 달 말, 8월 26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26일 날 시행을 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8월 26일 날 실제로 이제 이게 시행이 되게 되면, 그때는 주식시장에는 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면, 당연히 이제, 이 월봉 마감이 여기서 이제 위로 올라와서 특별하게 뭐 일본과 극적으로 우리가 화해하는 어떤 그런 국면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 지금 이제 우리나라 이제 뭐 정책 분위기를 봤을 때 그런 국면으로 이제 흘러가기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이탈해서 내려올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 검정색 120월선 밑에서 내려와서 조정이 시작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미 이제 서브프라임 2008년도 서브프라임보다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이미 들어간 거다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우리나라가 제가 이제 IMF보다 더 심한 상황이 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게 이제 90년 만에 한 번 오는 위기이고 90년 만에 한 번 오는 위기인데, 우리나라 정책 방향 자체가 만약에 약간의 어떤 미국이 그 금융 세력이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간다라고 하면 그때는 그 피해가 좀 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가 덜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위기 국면이 2008년도 뭐 서프라임 이 정도에서 이제 마무리가 된다거나, 아니면 뭐 IMF 국면이라고 하면 이 채널 바닥이 되겠죠. 근데 이미 이제 서프라임 이것보다는 더 안 좋은 국면으로 들어가는 거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우리나라가 서프라임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조정이 마무리가 되려고 했으면, 저는 2015년도에 이 추세라인, 이 초록색 추세라인 위로 올라가서 여기에서 채널 상단부까지 우리나라도 주식시장이 상승을 해주고, 그 다음에 조정을 받아서 채널 중심까지, 그래서 채널 중심이라고 하면 지금 이제 120월선이 지나가는 이 정도 라인까지 조정을 받고 조정이 이제 마무리가 됐어야지 우리나라로서는 이제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되는 거였는데, 이제 이게 이미 어떻게 보면 이미 꺾였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그렇게 됐다는 얘기는 IMF 수준까지 우리나라는 갈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좀 설명이 이제 길어졌는데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환율을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환율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원달러 차트를 볼 건데, 보시면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이렇게 의미 있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5월달 고점이었던 1196원을 갭 상승하면서 돌파했어요. 돌파해서 1204원까지 마감이 됐고, 1200원이 넘어갔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 움직임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보시면 이제 주봉에서 보면 20주평선까지 조정을 주고 20주평선에서 반등이 나와서 지금 지난 고점이었던 1196원을 이렇게 돌파한 그림으로 진행이 됐고, 지금 보시면 이 추세라인 2008년도 서프라임 때
1600원까지 원달러가 이제 떨어졌던, 원화 가치가 떨어졌던 이 차트에서 고점과 고점을 잇는 라인, 이 돌파가 올해 3월 달에 돌파가 됐고, 다음 목표치는 그 IMF 때와요. IMF 때와 2008년도 서브프라임 때, 이때를 잇는 이 추세 라인, 큰 삼각수렴, 이 삼각수렴이 돌파가 되는 라인이 얼마냐면 이 채널의 4분의 1이면서 이 고점과 고점을 잇는 라인인 1360원에서 1370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1370원 정도가 이번에 돌파가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IMF 때 이렇게 삼각 수렴을 하다가 돌파가 돼서 크게 슈팅이 나왔던 이와 같은 움직임이 우리는 다시 한번 원달러 환율 움직임에서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게 충분히 이런 흐름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제 일본과의 어떤 무역 분쟁이 있으면서 화이트리스트 배제 국가로 우리나라가 이제 선정이 됐고, 여기에서 그 다음 규제가 금융 쪽으로 이제 넘어갈 거라는 거죠. 금융 쪽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 투자해 되어 있는 일본계 자금이 이제 빠져나갈 것이고요. 일본계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일본계 자금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다른 이제 외국인 투자 자금까지 같이 빠져나가게 되면, 그때는 이 환율 움직임은 급속도로 이제 안 좋은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약에 내가 암호화폐 자산에 투자를 하는 거는 좀 껄끄럽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면, 일단은 달러라든가 엔화는 투자를 해야 된다. 내가 이거 엔화는 일본 돈이니까 투자 안 하겠다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적어도 달러 자산을 사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달러보다 좀 더 이제 안전 자산은 엔화라고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움직임도 이제 좀 잠시 뒤에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원달러 같은 경우는 1360원이 돌파가 됐을 때는 채널 상단부인 2600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일단 채널 중심은 1700원입니다. 채널 중심은 1700원, 그리고 채널 상단부는 2600원까지 열어놓고 봐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진짜 안 좋은 국면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 채널을 넘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터키 리라와 같은 그런 움직임으로 진행된다라고 보셔야 되고,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나라도 진짜 안 좋은 그 하이퍼 인플레이션 이런 상태로 이제 진행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이 나오겠죠.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하락을 마무리하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주식시장은 올라가는데, 이 주식시장 올라가는 게 우리나라 돈을 갖고 있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해지는 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우리나라 원화자산만 들고 있는 부분보다는 낫겠지만, 그것보다는 달러라든가 엔화를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저는 낫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보다 더 나아간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암호화폐 투자하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그러면 달러 대 엔화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달러 대 엔화 차트를 보면, 일단 달러 대 엔화 차트를 보시면 달러가 분자에 있고 엔화가 분모에 있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하향해요. 우하향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달러 대비해서 엔화가 강세 국면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고, 우하향하고 있는 이 국면에서 지금 채널 상단부에 있었는데, 채널 상단부에서 삼각 수렴하다가 이탈을 했습니다. 이탈을 해서 지금 이탈한 상태에서 이제 매달려 있다가, 보시면 일봉에서요, 일봉 차트에서 지금 그 1달러당 100유엔을 강하게 깨고 내려왔습니다.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앞으로 달러 대 엔화 차트도 엔화 강세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달러 투자보다는 엔화 투자가 좀 더 낫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엔화도 강세 국면, 그리고 달러도 원화 대비 강세 국면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중으로 뭔가 좀 더 안전 자산에 투자하겠다라고 하면 달러보다는 엔화 자산이 좀 더 안전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엔화는 어디까지 그러면 달러 대비해서 강세 국면으로 갈 수 있느냐라고 하면 채널 중심은 현재 위치에서 이제 92고요. 달러당 92엔, 그리고 채널 하단부는 70엔까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걸 더 내려서 이제 그린다라고 하면 60 뭐 한 5엔까지도 65엔, 62엔까지도 내려서 이제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지금 70엔 정도까지, 70엔에서 65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엔화와 달러를 두 개를 놓고 비교해 봤을 때는 엔화가 달러보다는 좀 더 이제 강세 국면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이미 이제 엔화가 강세 국면으로 들어간 게 눈에 이제 보인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엔화도 무한 공급되고 있고, 그리고 달러도 여기서 무한 공급되고 있고요. 만약에 여기 더해서 이제 원화도 무한 공급한다라고 하면, 결국에 우리가 쓰고 있는 법정 화폐는 그 화폐 가치가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원화 차트 설명드릴 때 말씀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제 비트코인 차트가 달러 차트는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달러 차트가 만약에요, 원달러 차트가 여기서 1360원을 돌파해서 채널 상단까지 가는, 거의 이제 뭐 2600원까지 가는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하면, 지금 1200원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이제 2배가 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나라 이제 경제 상황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들어갈 것이고, 이렇게 됐을 때는 비트코인 차트는 달러 차트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원화 기준으로 보니까요, 원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 이제 평가액으로 봤을 때, 원화 평가액으로 봤을 때는 전고점을 넘어가는, 지난번 2,800만 원을 넘어가는, 그러니까 달러 차트에서 비트코인이 제자리에 있는다고 하더라도 원화 차트로는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게 같이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비트코인이 상승하는데 원화 차트는 제자리에 있거나 이런 모습이 아니라, 원화 차트도 슈팅이 나오고요, 원달러 차트도 슈팅이 나오면서 비트코인도 같이 급격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일어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환율에서는 달러 대 위안화 차트를 이제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대 위안화 차트도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의미 있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5월달에 고점 역할을 했던 6.93 위안을 지난 금요일에 이렇게 돌파를 시켜줬고, 주봉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위치가 어떤 위치냐라고 했을 때, 일단 이 고점과 고점을 잇는 라인은 이미 이제 돌파가 된 겁니다. 올해가 2018년도 8월달에 돌파됐고, 올해 초에 19년도 초에 이렇게 한번 깊게 눌러준 다음에 다시 이제 반등이 나와서, 이번 7위안 돌파는 세 번째 시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 시도하는 거고, 이번은 세 번째 시도에서는 저는 돌파가 될 거라고 봅니다. 충분히 이제 미중 무역 전쟁도 그 금융 세력이 원하는 방향대로 어느 정도 진행을 시켜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정도 상황에서는 이제 7위안을 돌파를 시켰을 때 중국에 충분히 타격을 줄 수 있다라고 이제 미국 그 금융 세력은 볼 거라고 보고,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는 7위안을 돌파시키는 그림이 나올 거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7위안이 돌파가 됐을 때 과연 그러면 중국에 돈 있는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결국에 이제 자국의 화폐인 그 위안화를 버리고 빨리빨리 달러라든가 또는 엔화, 아니면 이제 금이라든가 은, 안전자산으로 돈을 바꾸려는 이제 움직임이 나올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암호화폐 시장도 저는 충분히 자금이 몰리는 시장으로 선택이 될 거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드리고, 일단 뭐 위안화도 그렇고요, 달러도 그렇고, 위안화도 그렇고, 원화도 그렇고, 엔화도 그렇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굉장히 의미 있는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지금 당장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제 이게 시기의 문제이지, 어느 정도 시간만 충분히 이제 보내준다라고 하면, 다시 상승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럼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비트코인 달러 차트를 이제 보도록 할게요. 달러 차트 4시간봉 차트고요. 보시면, 제가 이제 휴가 가기 전에, 7월 28일에 이렇게 삼각수렴 고점과 고점을 잇는 라인을 돌파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돌파한 이후에 한번 다시 깨고 내려왔습니다. 깨고 내려와서 지금 이제 이때 이제 9,100달러까지 조정을 받았네요. 9,100달러까지 조정받고 다시 이제 돌려 세워서 현재 이제 위치는 이제 1,600달러에 이제 위치해 있는데, 일단 제가 그때 영상에서 말씀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기서 어차피 이제 시간을 보내주는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6월 27일에 고점을 찍고, 그 다음에 다시 이 고점 13,900달러를 넘어가는데 한 2달 정도의 시간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면, 세력 입장에서요,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그림을 어떤 모습으로 만들 것인가 라고 했을 때, 20주평선까지 조정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20주평선까지 조정을 준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8,300달러까지 한번 하락이 나오고, 그 다음에 돌려 세워서 이 삼각수렴을 넘어간 이후에 13,900달러에서 시간을 좀 더 보내주고 다시 돌파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렇지 않고 여기서 충분히 그냥 시간만 보내면서 옆으로 누워서 이 삼각수렴에서요, 지난번에 이제 구독자분께서 이제 의견 주셨던 부분도 이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뭐냐면, 여기서 이제 돌파돼서 올라가서 이 큰 삼각수렴 안에서 시간을 보내주는 겁니다.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뭐 상승 쐐기형 모습을 만들어 주든지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다시 넘어가는, 이 큰 삼각수렴을 넘어가는 모습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뭐 그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20지평선까지 조정받고 급반등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그냥 넘어가서 시간을 보내고 돌파하느냐, 아니면 돌파를 해놓고 큰 삼각수렴 돌파해주고 눌러주고 다시 넘어가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세 가지 의견을 말씀드렸고, 일단은 보시면 8,300달러 조정까지는 받지 않고 현재는 이 큰 삼각수렴, 이 빨간색으로 지금 체크해드리는 이 삼각수렴 안에서 시간을 좀 더 보내준 이후에 그 다음에 13,900달러 돌파, 13,900달러까지 붙여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지난 전 고점이었던 13,900달러를 넘어가는 이제 그림으로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시간만 충분히 보냈다라고 하면 그 다음은 다시 재차 상승 그림으로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왜 여기서 이런 이제 시간을 필요로 하냐라고 했을 때, 지금 아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환율이라든가 주식시장 움직임에서 분명히 이 암호화폐, 주식시장에서 암호화폐 시장으로 넘어왔다가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렇게 두 달간, 거의 이제 지금 6월 27일부터 아직 한 달 좀 넘었는데요, 막 약 두 달 정도 이런 조정 움직임을 보인다라고 하면 이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은 굉장히 좀 지겨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겨울 수밖에 없고, 오히려 좀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오히려 지금 주식시장이 막 급락하고 또 급반등하고 이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차라리 주식시장으로 가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됐을 때 비트코인에서 암호화폐 시장에서 빠져나온 자금, 특히 이제 알트코인들도 굉장히 재미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금들이, 빠져나온 자금들이 주식시장이라든가 아니면 환율 시장으로 다시 넘어간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다시 한번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 설명드리고, 이제 비트코인 차트는 제가 계속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방송하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숏 차트를 볼 건데, 숏 차트는 뭐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만약에 숏 차트에서 큰 움직임이 있었다, 숏 차트가 이렇게 크게 회수되는, 숏 물량이 줄거나 아니면 뭐 롱 물량이 늘어났거나 이런 모습이 중간에 나왔다라고 하면, 아까 이제 만약에 숏 물량이 줄었다라고 하면 비트코인이 8,300달러까지 조정을 줬을 수 있겠죠. 근데 지난주에 보시면 이렇게 뭐 숏, 롱 물량이 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코인팜 가도 이제 보니까 큰 움직임이 없었더라고요. 지금 안 나오는데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거는. 그래서 이런 파생시장에서도, 선물시장에서도 큰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냥 지지부진한 이제 모습을 보이면서 저점을 그냥 꾸준히 높이면서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개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재미없는 한 주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모습 자체가 이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시간을, 이 삼각수렴 안에서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게 의미가 있고, 때가 되면 그때는 움직일 수 있다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 도미너스 차트만 보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도미너스 차트를 보면 지금 지난 7월 28일에 이렇게 도미너스가 하락을 해서 21이평선을 깨고 내려왔었는데 다시 이렇게 돌려 세웠어요. 돌려 세워서 거의 이제 전고점 위치까지 올라왔는데, 일단 전고점까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시는 이때 이제 추세선, 이 추세는 이미 깨졌다라는 거죠. 이 추세는 깨졌고, 이 21이평선 다시 올라와서 복귀를 했다라고 해서 여기서 다시 비트코인 도미너스가 이제 추가적인 상승 그림으로 진행되기보다는 저는 이제 비트코인 도미너스는 오히려 이제 쌍봉을 맞고 하락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도미너스도 여기서 이제 올라오니까, 야,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 다시 알트코인 팔고 이제 비트코인으로 가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저는 도미너스는 거의 이제 여기 다시 물론 전고점인 뭐 70 근처까지 오긴 했지만, 전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오히려 다시 재차 이제 쌍봉으로 마무리를 하고 하락 국면으로 넘어갈 거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행 갔다 온 후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뭐 여행 갔다 온 얘기는 관심 없으신 분들은 그냥 끊으셔도 좋고요. 제가 이제 베트남 다낭을 여행을 갔다 왔는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요. 그 빈펄 리조트요. 빈펄 나모이안에 굉장히 약간 그 호이안 아래쪽에 외곽 쪽에 이제 새로 이제 만든 리조트인데, 보시면 이제 이 리조트거든요. 근데 여기가 특이했던 점이 뭐냐면 체크인을 할 때 이 주변 보시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딱 이 리조트만 동그라니 있고, 옆에 이제 빈펄 랜드라고 이제 물놀이 시설과 이제 뭐 사파리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서 특이했던 게 체크인을 할 때 어떻게 체크인을 하냐면 그 안면 인식,
그 얼굴을 사진을 찍습니다. 각각의 그 방 투숙하는 모든 사람의 사진을 다 찍어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가족들 사진을 다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뭐 조식을 먹는다든가 뭔가 내가 할 때 이 안면 인식 이걸 이용해서 따로 서명이라든가 뭐 방 번호를 이야기하지 않고 얼굴만 그 카메라에 딱 갖다 대면 바로 이제 밥 먹으러 들어갈 수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 중국이 뭐 안면인식 이런 기술이 많이 발전됐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이미 이제 호텔 이런 시스템에도 도입이 됐다라는 걸 느꼈고, 그 안면 인식이 굉장히 잘 되더라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제가 굉장히 어두운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각도가 굉장히 안 좋은 각도, 아니면 제가 선글라스 끼고 있어도 저를 인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면 인식 기술이 굉장히 좋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한 가지 또 이제 또 베트남 다낭 가서 이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아마 베트남 여행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베트남 같은 경우 이제 그랩이라고, 그러니까 뭐 우버랑 비슷하긴 한데 이런 택시 대신 이렇게 호출을 해서 차를 이제, 그러니까 일반 차량이겠죠. 일반 차량인데 이 그랩을 하는 기사분들을 이제 불러서 대중교통을 이용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특이했던 점이 뭐였냐면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그랩을 이용한 다음에 바로 그 그랩 기사분이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이제 후기에 별 5개를 꼭 달라고. 그래서 굉장히 또 친절해요. 그 그랩 기사분들 대부분이 굉장히 친절한데, 그 친절한 이유가, 만약에 내가 그랩을 딱 신청을 해서 어디 목적지를 체크를 하고요. 목적지 체크도 굉장히 편합니다. 그 구글 맵을 이용해서 목적지 체크만 하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목적지가 이제 그 금액이 딱 나오고요. 그 금액 나오면 내가 이 기사를 호출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선택을 할 때 선택 기준이 그 평점이에요. 평점. 각 그 그랩 그 기사의 평점이 되는데, 그 평점이 낮은 기사는 선택받을 확률이 이제 줄어들겠죠. 그래서 기사분들이 굉장히 친절하고, 우리나라 이제 뭐 택시 기사분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좀 불친절한 기사분들도 간혹 계신데, 그랩 기사분들은, 제가 이제 만나봤던 경험했던 그랩 기사분들은 그 좋은 평점을 받기 위해서라도 일단 관광객들, 그 고객들 앞에서는 굉장히 친절하게 하고, 그 다음에 최대한 서비스도 뭐 짐 가방부터 이런 것까지 다 내려주고요. 굉장히 친절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 돌아와서 택시를 탔는데 우리나라 기사분하고 약간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에도 이런 시스템이 도입이 된다라고 하면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일단 또 이제 한 가지 또 특이했던 점은 뭐냐면, 그랩을 이용할 때, 좀 말이 길어지는데 짧게 하려고 했는데요. 그랩을 이용할 때 그 그랩 기사분들이 수수료, 그 그랩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이제 많다 보니까 이제 카카오톡으로 다음번에 자기를 부를 때는 카카오톡 만족을 했다라고 하면 카톡으로 따로 이제 자기를 호출해라 해서 카톡 친구 등록을 해달라고 합니다. 뭐 QR코드를 찍든지 아니면 본인 아이디를 알려줘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그 수수료, 그 그랩 회사로 나가는 수수료를 이제 줄일 수 있다라고 보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느꼈던 건 뭐냐면, 결국에 나중에는 이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지 않을까. 그랩이라는 것도 이 그랩에서 나가는 비용되는 그 수수료가 많다 보니까, 만약에 어떤 블록체인 시스템이 그 수수료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라고 하면 그쪽으로 많은 시장이 넘어가지 않을까. 왜냐면 기사분들 입장에서 고객들과 좀 더 이제 수수료를 절약하는 방면으로 뭔가 접점을 찾는다라고 하면, 그런 쪽으로 저는 그런 회사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쪽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뭐 궁금하신 내용, 또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의견 있으시면, 또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예,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행 갔다가 한국 와보니까 한국이 베트남보다 더 더운 것 같은데, 여러분들 무더위에 지치지 마시고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